내년 같은 경우가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다양한 요인들을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부채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얼마나 유동성 확보가 잘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70년대와 같은 저성장 고물가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심상치는 않겠지만 시차를 두고는 조금씩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시나리오들 쪽을 좀 보는 게 부부장님 최근에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네. 야, 뭐 큰 거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S24 올해의 책 2021이 이제 2021년 선정된 건데 위 도서는 2021년 독자 선정 투표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화분한테 감사합니다. 요걸로 선정된 게 요 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나리오. 네. 많은 독자분들이 또 사랑을 받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축하를 해줄 수 있겠지만 저는 같은 작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배 아픈 마음이 한 살짝 1%. 아니 저도 이 올해의 책에 후보에 들어갔었거든요. 너무 탐난다. 아유, 작가님 넘사벽이죠.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그리고 심지어 부부장님 이거 첫 번째 받으신 거 아니죠? 작년에 운이 한번 좋아가지고 2년 연속. 운이 좋아서 이게 또 많이 또 네.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영상 보신 분들 또 3%는 다른 채널 나가셔서 그 영상 보고 책 주문하신 분 많을 텐데 독자분한테 사실 이런 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요, 되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부족한 실력에 또 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분한 사랑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더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투자라든지 조금이라도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쪽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올해 이제 총 8권의 책을 냈는데 꼭 언젠가 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준금리 세 차례 인상을 좀 예정하고 있는데 향후 좀 실제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번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요. 12월 중순에 있었던 FOMC에서는 연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년에 3번, 그 다음에 내후년에 3번, 그 다음에 2024년까지 가는 거죠. 그때 2번 올려가지고 모두 8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8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한 번 올릴 때 0.25% 올리거든요. 그럼 지금 0%였던 금리가 2%까지 올라가요. 8번이니까 0.25를 4번 올리면 1%니까요. 8번 올리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 이게 첫 번째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연준은 바라보고 있는 게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성장이라는 걸 바라보고 물가라는 걸 바라봐요. 근데 여태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물가가 거의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물가가 올라올 듯 하다가도 훅 주저앉고 올라올 듯 하다가도 훅 주저앉고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요 너무 지겨울 정도로 저성장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진 겁니다.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풀이면은 조금 좋아질만 하다가 또 그럼 이제 그만 풀릴까 하면 또 주저앉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물가는 어차피 안 올라오니까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자. 이게 연준이 갖고 있었던 지난 10년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연준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졌을 겁니다. 물가라는 건 올라오지 못하는 애. 근데 성장은 올려야 되지만 쉽게 올라오지 않는 애.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응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지 못하는 성장인데 코로나까지 딱 맞으니까 이거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대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이제 그냥 돈 풀기라는 얘기가 작년에는 일반 대중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물가가 같이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물가가 같이 튀어 올라오니까 이거 물가가 튀어 올라오니까 이거 금리 인상해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연준을 생각한 거죠. 성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남아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 쪽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를 갖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경험을 해본 결과 지난 10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얘는 그렇게 세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일시적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해서 이 물가의 상승을 다소 폄하하기보다는 다소 이제 우습게 봤다? 네. 좀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성장은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잖아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성장의 방점을 찍으면서 성장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올해 초에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하는 건 아직은 한참 멀었다. 맞아.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맞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돼서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꺾여야 될 시점에서 오히려 위로 쳐올리는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 9월달, 10월달에 물가 상승하는 게 한 번 더 예리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확 올라왔다 꺾이는 게 아니라 이거 내깔려 놔두면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스를 바꾸죠. 이 물가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일시적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물가 상승이 하나의 고질병처럼 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질병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의학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거죠. 뭐냐면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몸이 아파요. 어느 인계점을 넘어서 몸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망가졌다 이렇게 치죠. 그러면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나을까요? 완치는 안 됩니다. 완치는 안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무리를 하시면 다시 도집니다. 그러니까 고질병이라는 거는 완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지난 10년 동안 집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가 제대로 한번 끌어올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언가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이라는 걸 딱 놓고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참호전을 했어요. 장기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쏟아 부으면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이제 좀 뺄까라고 하면 또 주저하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했죠. 근데 어떤 건 고민한 적이 없냐면 쏟아 부을 때 돈을 쏟아 부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뛰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건데 여기선 걱정 안 했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성장하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전면전하기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는 무리수를 두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이게가 고질병이 되는 순간 무리수를 두면서 싸우는 순간 올라가요. 그러니까 뒤쪽에 하나 이렇게 뭐 투수로 따지면 1루에 겁나 도루 잘하는 애가 하나 있는 거죠. 신경 엄청 쓰이잖아요. 느린 공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고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양쪽에서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장의 둔화라는 적이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는 물가의 상승이라는 양쪽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적입니다. 성장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고요. 그렇죠. 물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 둘을 동시에 상대하면 모순이죠. 금리를 올리면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벅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을 부양하려고 자 금리 인하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난리가 나겠죠. 물가가 확 올라오겠죠. 그럼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금리 인상 그러면 성장이 훅 주저앉죠. 깜짝 놀라서 금리 인하 그럼 또 물가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흐름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만약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프로페셔널리티를 딱 갖고서 가는 게 아니라 딱 잡고서 리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한쪽을 신속히 제압한 다음에 다른 한쪽을 신경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일단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두 가지잖아요. 성장 둔화를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확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성장 둔화라는 애가 벌써 이 친구하고 싸운 지 10년 동안 싸웠어요. 10년 동안 별짓을 다 하면서 싸웠는데 이 장기 참호전이죠. 이거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을 건드리는 순간 빠르게 끝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물가가 있죠. 이 친구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좀 나아 보이겠죠. 이거는 좀 진짜 장기전이다. 이거보다는 낫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가를 때려잡고서 신속히 제압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성장하고 싸우자라는 거죠. 성장 둔화하고. 그래서 연준에서는요.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바라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이라는 말을 걷어낸 다음에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가를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은 탄탄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 일단 괜찮아요. 일단 괜찮아. 시간은 벌어놨으니까 일단 물가 잡고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가를 신속히 잡아야 되죠. 그럼 신속히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다가와야 됩니다. 시장이 금리 한 번 올리겠지라고 하면 2번 올리면 되고 그래 2번까지 봐줄게 면 3번 올리면 되고 3번도 괜찮아요. 4번 올리면 되고 시장의 기대보다 한 번씩 계속 빠르게 다가오면 돼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 깜짝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 3번은 이렇게 소화가 되는 순간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 3번 인상이 가능하냐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번만 인상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요.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꺾이면서 물가가 이제 완만하게 해석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연준에서 3년 동안 8번 올린다라고 겁을 확 줘버렸죠.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생각보다 약했더라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주저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이 있느냐? 만약에 한두 번 정도 인상을 했었을 때 여기에 시장이 반응을 해준다면 한두 번 인상 자체가 아니라 한두 번 인상하면서 이런 거죠. 자, 금리 인상 계속 빠르게 갑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오를 거랑 연준이 물가 잡으려고 지금 와 눈빛이 바뀌었다. 그 연준이 돌아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Don't fight Fed라는 말이 있어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는 순간 물가가 제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3번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딱 떠나서요. 물가를 제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한 번만으로도 제압을 하면 굳이 3번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한 번만으로 제압이 되면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질병이 될 것 같은 물가를 잡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들. 그게 이제 8번의 금리 인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이제 굉장히 부부장님이 쉽게 설명해 준 것도 놀라웠지만 부부장님이 연기가 물이 올랐다. 이 스피치하는 액션이 이 표정과 액션감이 역시 이 트로피를 받은 사람은 다르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이 사실 금리라는 게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뭔가 이렇게 딱딱 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주식시장은 연준이 어쨌든 태도 변화를 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일시적이란 말을 꼭 붙였는데 이제 이게 쏙 빠진 상태인 건데 요걸 좀 다 소화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충격이 돼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뉴스를 소화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미래를 프라이싱합니다. 미래를 프라이싱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까지의 뉴스는 소화를 했는데 미래에 바뀌는 것들이 문제죠.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 전반이 흔들릴 때가 언제 있냐면 이런 거죠. 시장에 생각했던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준은 이 정도밖에 못 할 거야. 한 대밖에 못 때려. 아니, 맞아줄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대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2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세잖아요. 그럼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이 현재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현재까지의 뉴스가 반영이 됐느냐? 이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미래에 이 기대감이 시장이 소화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연준이 한 발 더 다가오겠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요. 올해 상반기에는 테이퍼링 이런 거 해봐야 내년에 한다. 이게 되게 주류였어요. 맞아. 그런데 8월 달 되면서 연내 테이퍼링 그리고 9월 달 되면서 테이퍼링 속도 늘리기 그다음에 10월 달 되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 1번 11월 달 되면서 2번 요번에 3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 정도 소화했어? 한 걸음 더. 소화했네? 한 걸음 더. 계속 팍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뉴스를 소화한 건 맞지만 미래에 이런 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하고도 맞나요. 뭐라고 질문해 주셨냐면 내년에 3번 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시장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올릴까? 왜냐하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마켓을 봤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어요. 네. 이때 1%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17차례 올렸어요. 이때는. 많이 올렸죠. 근데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였냐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였어요. 네. 이때 금리를 9번 올렸어요. 그럼 17번 올렸는데 그 다음에 9번 올렸죠. 그만큼 경제 체질이 낮아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9번 올렸죠. 네. 그럼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그때처럼 9번 넘어갈 수 있을까? 2018년도에도 9번째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시장이 못 견디면서 으윽 하고 쓰러졌죠. 그게 2018년도 4분기에 글로벌 금융시장 조정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 견디질 못하니까 금리 인하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과연 이번에 2019년에 18년도에 했었던 것처럼 9차례씩 가까이 올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년에 3번, 내후년에 3번, 그 다음에 2번, 총 8번이잖아요. 이거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연준이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지만 가능하겠어? 이 의구심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그런 기대감도 반영하는 거죠. 에이, 말만 저렇지라는 생각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액션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그럴 때 진짜 이러면서 이제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근데 8대를 때리신다고 하니까 설마 8대를 그럼 나 죽을 텐데 에이 됐어 0.8대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8대 때릴 것처럼 하면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현재까지의 뉴스가 반영된 건 있는데 현재까지의 뉴스를 약간은 더 완화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우리의 기대를 깨뜨릴 만한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뭐 3번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그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최초에는 그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였나요? 아니 2023년부터였나요? 2024년부터 인상할 것 같다. 이런 2024년까지 올리지 예. 않겠다. 네네네. 이렇게 코멘트 분명히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 근데 바뀐 거잖아. 바뀐 거죠. 말 바뀐 거죠. 내년에도 또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 있죠. 예. 자, 그럼 연준이 어쨌든 그런 결정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통상적으로 좀 주식이라든가 네. 이 부동산 양대 축이죠. 네. 요 자산들은 어떤 좀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게 연준의 결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죠. 맞아요.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수요에 우리나라의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매크로 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 지표보다는 미국 고용 지표를 훨씬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는 것이 시장 마켓이 훨씬 크잖아요. 미국이. 소비력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미국의 소비니까 미국의 내수가 튼튼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여기가 금리를 인상한답니다. 그러면 뜨거웠던 내수를 좀 식혀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 수출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은데 다른 나라가 금리를 세게 올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겠죠. 단순히 금리의 레벨만 볼 게 아니라 똑같은 2%의 금리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2%의 금리인데 미국에서 2% 주고 한국에서 2% 준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애국심 제외하고 우리가 노란 머리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한국에 투자할까 미국에 투자할까? 미국이요. 예, 그렇죠. 망설임이 없잖아요. 예, 그럼 똑같은 금리면 미국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의 유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 좀 금리를 빨리 온 것도 미국의 영향을 그런 거 받는 건가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요. 네. 사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 정도의 신흥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짜 신흥국?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신흥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도 상당하고요. 약간 어드밴스드된 굉장히 좀 선진화된 신흥국이라는 말을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그런 정도의 분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는 사실은 이제 올해 8월 달에 인상할 때는 자산 가격 상승,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포커스를 맞췄던 면이 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는 자산 가격의 상승도 있지만 여기 플러스로 물가 상승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지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비유로 해서 한국과 이제 미국을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고요. 미국이 금리를 근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엔 견디진 못하죠. 비슷한 레벨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럼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금리는 한국처럼 다 동일한 영향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딱 이제 지도를 펼쳐보시면, 글로벌 세계 지도를 딱 펼쳐보시면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보면은요,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딱 미국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된다. 미국의 내수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들 고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 유출의 측면이나 성장 둔화의 측면, 수출과 연관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다른 나라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랑 주식의 관계는 좀. 그러니까 금리하고 이제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주가나 이제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주식이나 부동산을 결정하는 정말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가격대를 결정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반론으로 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부동산에 좋지 않습니다. 상식이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 그렇죠. 이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대출 금리가 오르는데 왜 집을 샀어? 그랬더니, 저희 그 집 앞에 지하철이 7개가 들어와요. 7개요? 예, 7개. 그러니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있다면, 금리가 0.25% 오른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산 가격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의 팩터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서 금리라는 팩터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투자라는 사람 입장에선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바람이 그냥 이렇게 순방향으로 불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날아갈 때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어오면 못 나르냐? 그건 아니죠. 엔진의 추동력이 좋아야 되고 훨씬 더 정교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인 중에서 금리라는 팩터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요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다른 쪽에 있는 요인들이 어떤지를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금리가 그걸 결정하는 전부 요소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금리 상승 시기인 거는 어쨌든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뭐 2022년 이럴 때 어떤 자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피해야 될 자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장기 채권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장기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결국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요. 2%짜리 금리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을 해요. 이건 대신에 중도이지가 안 돼요. 10년 가야 돼요. 근데 연 2%씩 받는 거거든요. 가입을 했는데 10년짜리를 다음날 금리가 5%가 돼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왜냐면 하루만 늦게 갔으면 5%짜리 정기예금을 갖다 10년짜리로 가입할 수 있는데 10년간 2%를 받아야 되니까 매년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장기채가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한 방에 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누군가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바보가 없죠, 이 세상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넘길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를 받고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물론 이거를 채권을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할 게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채권을 갖다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식이라든지 기업을 바라볼 때도 되게 많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있죠. 이런 쪽을 좀 피하는 게 되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면 금리가 올랐을 때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근데 부채가 많지 않아요. 달마다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들어와요. 현금이 넘치고 부채가 별로 없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이 100이 들어갔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니까 10만큼 줄어요. 그럼 90이 됐죠. 그럼 다 10%씩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자산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으면 타격을 크게 받으니까 다른 자산 같은 경우는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쪽에 부채가 많은 쪽에서 돈이 다 빠져가지고 90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부채 비율이 낮은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100에서 90으로 줄어들었지만, 총량은 줄어들었지만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한테 오는 비율이 원래는 50대 50 나눠 들어가다가 0대 90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년 같은 경우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부채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얼마나 유동성 확보가 잘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좀 다시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렇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연준은 경기를 또 만약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걸 부양할 카드는 뭐 또 다른 게 남아 있나요? 이미 돈은 많이 풀었고 더 이상 풀 것 같지 않고. 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고 물가를 볼게요. 네. 물가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참호전을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겁니다. 장기 참호전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총알이 별로 없어요.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게 포인트예요. 카드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적 완화를 다시 크게 늘려야 되거든요. 이례적인 통화 완화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와 이례적으로 돈을 푼대. 이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물가 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물가를 때려잡는 카드는 많은 거 많죠. 테이퍼링도 있고 그렇죠. 금리 인상도 있고 네. 대체대조표 축소도 있고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말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금리도 올릴 놈이 얼마나 많아요. 0%인데.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는 순간 올려놓은 금리는요. 나중에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총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올려놓으면 내릴 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물가 상승 쪽에 지금 포커스를 강하게 맞추고 있다. 그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총알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예, 그렇게 이제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좀 중국으로 살짝만 넘어가 네네. 보면 헝다 디폴트는 예. 요즘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요거 좀 우리나라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과거하고 좀 달라진 건 뭐냐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이 도산하려고 했을 때 네. 예전에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요. 네. 그런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줬던 경향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직접 살리는 그런 지원들보다는 이쪽 주변에 계속 약을 치는 거죠. 약을 친다는 게 뭐냐면 돈을 유동성을 뿌려주는 겁니다. 네. 유동성을 뿌려주게 되면은 사실 헝다가 무너지면은 다른 기업들도 대출해준 게 물리잖아요. 물리죠. 근데 현금이 없으면 망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연쇄도산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미리 유동성을 쭉 뿌려놔주면은 연쇄도산으로 번져나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달에 12월 6일 날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LPR 금리는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대출 기준금리까지도 인하를 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부동산 헝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완화적으로 유지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헝다에 대해서는 그냥 디폴트가 아니라 질서 있는 디폴트를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질서 있는 디폴트는 뭐냐면 시간을 끌어주는 거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안 빌려줄 건데. 예. 10일 후에 이제 갚아야 된다고 가정을 하죠. 10일 후에 갚아야 되는데 제가 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드디어. 네. 그러면 1안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10일 후에 드디어 만기. 네. 돈 갚. 죄송해요. 이렇게 전화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작가님도 딴 사람한테 빌려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황당하시죠. 네. 일단 이게 떼이는 게 중요한 것, 이게 떼이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전. 죄송합니다. 도저히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30% 갚고, 그런 다음에 이번 10일 후에 30% 갚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남은 40% 갚고, 또 한 달 후에 40% 갚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예,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줘야죠. 그렇죠. 30%, 40%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주는 게 이런 게 질서 있는 디폴트죠. 그냥 디폴트는 죄송해요. 그럼 와 이런 거죠. 우리 그 회사에서도 네. 특히 신입사원들 일할 때 보면 신입사원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일을 시켰으면 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시켜서 금요일까지 하는 거면 그냥 중간에 못 하겠거나 뭐 네. 문제가 있으면 말하면 그렇죠. 되는데 당일날 금요일 가서 저 못 하겠는데요. 뭐라고? 지금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네. 아니 하나도 안 해놨어야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로 저는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헝다에 대해서 당장 디폴트를 막 가져가는 지금 이제 디폴트 사실상의 디폴트 그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헝다 얘기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지겹다는 얘기를 하실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얘기가 이어져 왔잖아요. 네네. 그만큼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약을 쳐준 거죠. 이게 무너지더라도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흔들리면서 작가님이 흔들리고 작가님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빌렸는데 그것까지 다 흔들려버리는 이런 리스크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단계에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냐 이러진 않은데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 둔화라는 건요. 부동산 경기는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을 가져갈 때는 내수하고 수출이 있습니다. 네. 내수하고 수출로 성장하는데 그렇죠. 이거하고 이제 국가의 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죠. 수출로 성장합시다. 이게 쉽지 않은 게 다른 나라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상황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는 내수로 성장합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돈 쓰세요. 근데 이게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여건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소비라든지 수출로 성장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당장 이번 달에 성장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면 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땅 파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성장률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둔화가 되어 내려오는데 둔화가 되어 내려올 때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성장률이 크게 주저앉으려고 할 때 메워줬었죠. 계속 메워줬던 겁니다. 그 카드가 이제 사실상 약해지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장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이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이걸 완충해주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최근에 보면 또 선진국이랑 신흥국 금융시장이 네.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좀 네. 들었거든요. 네.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미국 금리 인상하고도 연관이 네.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흔들리느냐? 그러지 않아요. 성장이 더 세게 나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성장이 더 세면 그 과실을 먹으러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금리 오르는 폭보다도 미국의 성장이 더 강한 건 맞는데 전 세계의 성장하고 미국의 성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해도 모두 다 성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성장하고 다른 국가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성장은 다르잖아요. 보니까 연준은 미국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하니까 미국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올려요. 근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성장이 탄탄하니까 버티는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주춤하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요. 통화 정책은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한 교실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작가님은 되게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고 저하고 제 친구들은 수학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작가님만 보면서 가는 거죠. 진도가.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진도를 팍팍팍팍 빼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그러면 연준이라는 선생님이 신흥국이라는 저 같은 학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작가님 같은 우등생을 바라보면서 달려버리면 그럼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되는 모습들.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포기하는 거죠. 책 놓고 자는 거죠. 근데 예. 연준이 미국 위주로 좀 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이 글로벌 경제 자체를 볼 때도 있는데 지금은 미국 자체의 인플레이션이 급하죠. 예,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이 주가 레벨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레벨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지금까지 뭐 연준, 인플레이션, 헝다, 뭐 선진국, 신흥국, 금융시장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외에 또 혹시 부부장님이 최근에 관심 가는 뭐 경제 뉴스, 이슈 뭐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뉴스가 지금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협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2014년도에도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을 한 적이 있어요. 크림반도의 독립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높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거든요. 저 G7의 제재가. 그러면서 러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이머징 시장이 전체적으로 신흥국들이 가뜩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든데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이제 좀 문제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뉴스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터키 쪽에서의 뉴스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터키의 뉴스를 좀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터키는 성장이 둔화가 돼 있어요. 그럼 성장이 둔화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가지고 대응해주면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와,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터키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터키가 리라한가요? 네, 리라입니다. 리라가요. 2000년도 초반에는 1달러에 2리라였거든요. 두 개의 리라가 있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최대 18리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9배 뛴 거죠. 그럼 $1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해보면 달러당 9,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달러 사는 게 이렇게 되면은 터키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1달러짜리 수입을 할 때 9,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1,000원을 주다가 리라 가치가 리라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마냥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 뉴스 이 두 가지는 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터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 줄 수도 있을까요? 영향 줄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높인다라는 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터키라든지 러시아 같은 신흥국이 흔들렸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죠. 이런 신흥국들이 흔들렸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어드베이스드된 레벨의 어느 정도 진일보된 레벨의 신흥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국가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신흥국들 좀 더 약한 애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성장 둔화 우려로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어쨌든 신흥국에 속하긴 하잖아요. 아직은 신흥국에 속하죠. 근데 한국이 경제 대국이고 GDP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네, 높죠.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GDP도 GDP지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에요. 구조적 무역 흑자라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달러가 벌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 흑자 났습니다라고 하면 안 놀래잖아요. 맨날 나는 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흑자가 이렇게 꾸준하게 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독일 정도, 네네. 일본 정도. 네. 흑자가 우리는 꾸준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세계 8위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데다 쟁여놓은 달러가 있대요. 네.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 바라보죠.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빌려주는 사람들은 한국이 성장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떼이면 되거든요.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성장을 해야 배당을 받지만 채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뭐 망하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딱 바라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쌓아놓은 돈이 있대요. 망하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채 시장에서요,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물론 선진국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흥국보다는 탈신흥국의 레벨로 그렇게 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내셨던 이제 V 시나리오, 네. 요 책에 요 페이지에 지금 이미지가 뜨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성장이랑 물가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4개 나누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시나리오에서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고, 지금 다음 방향으로 어디로 좀 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매크로를 두 가지로 중요한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과 물가라는 걸 바라봤고요. 고성장과 저성장, 네. 고물가와 저물가를 나눴어요. 그럼 4개의 국면이 나옵니다.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4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은요.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물가가 안 오르니까. 안 오르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2개의 매크로 환경에서만 싸운 거거든요. 네. 그럼 더 고민할 건 없어요. 그냥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만 보면 돼요. 근데 고성장 저물가는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사실 저성장 저물가에 방점을 많이 두는 거죠. 네. 저성장 저물가는요, 성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가도 안 오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뿌려줘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뿌려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던 게 지난 10년의 스토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물가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못 보던 2개의 시나리오가 같이 떠오른 겁니다. 네.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저는 VA 시나리오 책에서 제일 많이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가는 과정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성장 고물가로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것 같다. 굉장히 강한 부양을 쓴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예상하지 못한 게 나타난 거죠. 뭐냐면 일시적이지 않은 물가의 상승이죠. 그렇죠. 그러면 뭘 바라보냐면 저성장 고물가의 시나리오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시면은요. 시장이 이 3개의 시나리오죠.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이 3개의 시나리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3개의 시나리오의 경계에 있으면서 계속 어느 시나리오든 거의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 이거는 답 없다.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오미크론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케이
다시 리오픈 되겠네. 그럼 고성장 고물가 이렇게 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유가 이게 뭐 저기 그 뭐냐면 이제 유통망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에 뭐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갖다 중단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에너지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면 저성장 고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일주 단위로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네, 왔다 그렇습니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시나리오에서 가운데에 경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계에서 계속 세 개의 시나리오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는 대응 방법이 간단해요. 뭐냐면 어느 한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면서 그 시나리오에 맞는 자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자산을 까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산을 깐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산을 깔아놓는 거죠. 한 자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한 자산에 집중했을 때는 컬러가 바뀌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에 맞는 자산들을 갖다가 넓게 깔아가면서 어느 쪽에 확률이 높아지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쪽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 같은 것들은 지금 같은 시기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매크로 요인들이요. 네.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좀 착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장님 말씀해 주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굉장히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와 있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미지 네. 보시면 네. 이 세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네. 2022년에는 네. 어느 국면이 네. 가장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물가를 잡으러 간 거잖아요. 네. 물가를 잡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훼손시킬 수 있냐면 성장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안정을 시키면서 성장이 유지가 된다면 고성장 고물가 시나리오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면 물가 잡으려다 성장까지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저성장 저물가로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성장 고물가라는 시나리오가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저성장 고물가라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결국에는 고성장 고물가로 가느냐, 저성장 저물가로 가느냐, 여기에 갈림길에 해당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사실 네. 거리두기도 엄청 좀 네.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연말에 이렇게까지 강화될 거라 생각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증시에 좀 이제 영향도 계속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이제 7,000명까지 왔고, 네. 사실 내년 초에 이게 사실 10,000명이 갈 수도 있는 단계까지는 온 거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제가 감히 해석할 능력이 안 돼서 왜냐하면 이게 의학적인 그렇죠, 지식이 그렇죠, 들어가게 그렇죠. 되면은 저도 친구들하고 이제 저녁 먹다가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은 네. 차이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따로 예,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오미크론이 뭐 어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 생각에 어려운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오미크론이라는 뉴스를 처음 딱 제가 들었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올해 초에 백신 나왔을 때 이제 마스크 벗는다 이 생각했었어요. 마스크 벗겠구나. 맞아.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70%뭐 이렇게 보급된다. 올해 여름이면. 다 그렇게 예, 그래서 마스크 벗는다. 와, 1년 걸렸네. 징하다, 징해.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은 마스크 없이 지나가겠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델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힘이 쫙 빠집니다. 팔다리 힘이 쫙 빠지죠. 여름에 그래서 이제 마스크로 견뎠죠. 그러면서, 아, 그래도 이제 델타 주저앉으니, 좀 주춤해지니까 겨울엔 마스크 벗겠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중단되겠네. 이 생각했죠? 그때, 아, 그래. 마스크 못 벗는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작가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내년에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요? 이 기대감이요. 많이 줄어들었죠. 맞아, 많이 줄. 예, 저도 그래서 포기했다. 내년 여름도 쓴다. 내년 겨울에도 쓴다. 내후년에 벗으면 땡큐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요. 이건 뭐냐면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갖다가 사실은 주저앉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성장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올해 물가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델타 변이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서 그렇죠.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1번. 두 번째는 델타 변이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여러 국가들의 생산 라인이 셧다운이 되면서 생산이 안 되니까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체인이라는 거는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중단이 돼 있으면 뒤가 다 막혀버리죠. 서플라이 체인에 이런 쪽에 결국엔 들어가 주질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에 교란이 나타났다. 델타 변이가 교란시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델타 변이가 좀 주춤해지는 듯 싶었는데 오미크론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저성장 고물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물가를 공급망을 또 교란시켜가지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문제. 사실 올해 물가 상승세가 꽤 오래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델타 변이가 미친 영향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좀 한번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생각도 안 드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네. 23년에만 벗을 수 있어도 땡큐다. 다들 그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미크론 얘기 들었을 때 포기하자 이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초기만 네. 초기만 했어도 2020년 3월만 했어도 뭐 내년에 벗겠지 당연히. 저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20년 3월에 처음 이제 어떤 걸 봤냐면 중국에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보고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지금 일상이 된 풍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7월 달까지 써야 되나 설마 여름까지? 되게 더울 텐데. 지금 여름이 뭐예요? 지금 두 번의 여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얼른 벗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환율도. 네. 원달러 환율 지금 어제 날짜였나 오늘 날짜 보니까 1192원까지도 갔었더라고요. 네. 달러 강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1200달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할 수 있는 지경까지도 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성장과 물가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장과 금리라는. 네. 성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성장이 나오는 국가의 자산을 살려면 그 나라의 통화를 사야 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통화를 팔고 성장이 많이 나오는 국가의 통화를 사니까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성장과 금리라는 요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땡겨와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사이드에서는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달러의 강세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바라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하고 지금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장이 약하진 않지만 사실 보면은 중국에 대한 성장 의존도도 꽤 높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이 만약에 완만하게 둔화된다면 이런 거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성장 둔화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보면은 미국 대비해가지고 성장이 다소 주춤하다는 점. 미국 대비해서 금리가 다소 낮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서 해석을 해보면 당분간은 달러 강세 압력이 좀 더 높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서 달러가 올라와 있는 만큼, 환율이 올라와 있는 만큼 여기서 막 1,300원, 1,400원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1,200원을 뭐 일시적으로 넘겼다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대신에 내년 하반기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 미국의 성장도 좀 이렇게 좀 주춤해지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환율이 이제 밑에 쪽으로 조금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석은 좀 하고 있습니다. 부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전문가한테 듣기로 달러가 이게 1,200원을 계속 위로 있는 적이 우리 최근에 뭐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1,200원을 넘어가면 진짜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 건데 그때는 어쨌든 한국 주식이 보통은 좀 기여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팔고 이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한국 주식마저 이제 팔고 있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네네네. 라고 하는데 이건 좀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환율 전쟁을 하면서 조금 더 수출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막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패닉 쇼크에 의해서 환율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이 떠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1200원 위로 올라가는 거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율 전쟁 기조 때문에 환율이 뛴다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시장을 아주 막 그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몰아넣고 이런 케이스로 해석하는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가셨던 거에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던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좀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한 3가지 지표가 있다고.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요. 네. 그리스 금리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은 안 보죠. 네. 유럽 재정위기라는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그리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이걸 봐야 되니까 그리스 금리를 바라봤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위기가 있었던 2015년에는 중국 위안화 환율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는가? 항상 선행하는 지표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표들이 계속 바뀐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지표가 뭐냐면 아까 전에 헝다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났을 때 중국은 과연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그걸 오롯이 반영하는 게 저는 위안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거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생각보다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죠.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는 신흥국들이 달러 부채가 많아요. 달러 빚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달러를 빌려왔어요. 1,000원으로 환전한 다음에 1,000원짜리 공장을 지었거든요. 근데 갚으래요. 환율이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공장을 팔아도 1달러를 못 사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면은 신흥국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바라보는 거는 저는 금리 쪽에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 정책에 연동이 되고요. 네. 장기 금리는 실물 경제에 연동이 됩니다. 네. 단기 금리를 인상하면 보통 장기 금리도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기 금리를 인상했더니 너희들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라서 실물 경기가 꺾일 거야. 이런 예상이 들게 되면 단기 금리를 인상하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의 둔화, 연준의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주요한 지표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3가지 정도 조언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위안화 환율, 달러, 이제 네.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된다. 네. 자, 인플레이션 시기 해야 할 투자. 아, 네. 좀 하지 말아야 할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은 보통 할 수 있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원자재를 좀 담읍시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그럼 작가님한테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작가님이 원자재 펀드, 원유 펀드를 가입하셨어요. 네. 작가님은 원유가 이 사무실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필요하지 않죠. 근데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네. 그럼 원유 가격이 뛰겠죠. 네. 물론 작가님이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면 네. 그럼 인플레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치요. 원유를 더 사야죠. 네. 그럼 원유 가격이 더 뛰겠죠. 네. 인플레가 더 심해지겠죠. 그럼 네. 원유를 더 사야겠죠. 해지를 하게 샀는데 해지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해서 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세를 더 강하게 추동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 먼저 달려가 있고 더 먼저 달려간 원자재 가격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더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요인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제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선. 네. 비용이 상승하는데 판매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매출이 그러니까 결국엔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상승만큼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이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가격 경쟁,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인플레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 네. 그럼 그 기업들에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는 이슈가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왔었을 때 단답형으로 이런 기업들의 초점을 맞추거나 이런 자산들에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물론 지금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만약에 생각보다 빠르게 사그러든다면 연준이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내깔려 놔뒀던 연준이 나서기 시작한 거잖아요. 손 보려고. 그러면 그 친구가 손 보지 않은 상태에서 워낙에 강력했었던 그 친구가 이런 친구가 그럼 투자하고 싶죠. 근데 만약 연준이 나서면 깨갱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분이 세게 나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눈 녹듯 녹아버리면 물론 지금 좀 과한 표현이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포지션이라기보다는 너무 투자를 이쪽으로 집중을 한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같이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플레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떤 자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것만 쫙 집중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쪽의 가능성이 높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들의 비중을 일부 정도 늘려놓는 전략. 요렇게 가져가고 만약에 그러다가도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으면 비중을 다시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애플을 말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좀 해당되는 섹터들은 좀 어느 쪽일까요? 이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기업도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어렵겠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빅테크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드려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금 가격이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금은 안전자산이다. 디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얘기거든요. 디플레이션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는 디플레이션 위기를 해지해요. 그리고 교과서를 열어보면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래요. 그러면 두 개 붙여볼까요? 인플레도 해지하고 디플레도 해지합니다. 언제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완벽한 자산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빅테크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바라보면은 이제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 이런 쪽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인식들이 되게 강해요. 자, 봅니다. 저성장 국면입니다. 저성장에서 차별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니까 저성장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 좋아. 그렇죠. 그럼 디플레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잖아요. 디플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인플레에서는요. 제품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디플레, 인플레 다 견디죠. 금리가 낮아요. 금리 낮으면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는 성장을 만드는 기업. 금리가 올라요. 부채가 낮고 현금이 들어오는 기업. 자, 그럼 4개 붙여볼게요. 금리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인플레가 오거나 디플레가 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전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장이 흔들린 데는 얘밖에 답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다 합치잖아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완전자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완전자산이라는 그 신화가 탄생하는 순간 사람들의 돈이 더 많이 몰려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의 국면이 되게 많은 유동성이 뿌려진 상태에서 그쪽으로의 어떤 이 쏠림 같은 것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저는 이제 완전하다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완전하니까 무조건 어느 시나리오나 이 자산만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자산들에 대한 맹신도 조금은 낮추면서 나쁜 기업이다, 나쁜 주식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도 일부 가져가지만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다. 닥치고 어떤 경우든지 무조건 이런 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 4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러 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는요. 그때 당시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연준에서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걸 연준이 어떻게 잡아요? 이런 스탠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일을 왜 제가 합니까? 이런 스탠스? 근데 지금은 제가 할게요.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되게 전략적으로 되게 빠르게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70년대와 같은 저성장 고물가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물론 물가가 심상치는 않겠지만 시차를 두고는 이게 조금씩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시나리오들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12월 말인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또 김작가 TV에서 올해 인사는 마지막이니까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이 지금 금리라든가 연준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듣는 이유도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내가 어쨌든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듣는 거일 텐데 2022년에 또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저는 매크로 경제를 봅니다. 매크로 경제가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이란 이란이 축구를 했습니다. 월드컵 축구를요. 근데 한국이란 이란이 축구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이 잘할까 이란이 잘할까. 작가님은 그래서 선수들을 다 분석해요. 전략을 다 분석했더니 한국 팀이 더 좋은 팀이에요. 그럼 이긴다.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분석합니다. 경기장. 원정이냐 아니면 어웨이 경기냐 홈 경기냐. 그리고 경기장 상태가 어떠냐. 우리 선수들은 다 빠르거든요. 근데 비가 온대요 그날. 잔디 상태가 별로 안 좋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물론 선수들의 능력이 월등한 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8만 관중이 압도적인 응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선수 생각을 해요. 한 명은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분들한테 선수 한 명 한 명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가 어떤지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더 다른 팀들보다 강한지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저는 환경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의 경계선에 걸쳐가지고 왔다 변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얘기 의미는 뭐냐면 홈 경기, 어웨이 경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 계속 뒤에서 받쳐주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웨이 경기도 꽤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크로 환경을 바라보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투자를 할 때는 다양한 요인들, 올해는 팀만 바라보시고 갔다면 다양한 요인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그러려면 당연히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김작가 TV에서 이런 나오시는 이제 저 말고 훨씬 뛰어난 그런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의 말씀에도 한번 좀 경청을 해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조언드려봅니다. 2022년 매크로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문제 2021년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2022년은 더 봐야 될 게 많네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매크로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조언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또 따뜻한 이 주식시장만큼 또 중요한 건 우리 삶인 거니까 마지막 연말 인사도 한번 좀 해주세요. 저기 어쨌든 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2021년에는 이렇게 여러 저희 김작가 TV 시청자분들께도 과분한 이제 대접이라기보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요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그리고 내년에도 건승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해 바람하지 않는다. 이런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에도 뵐 오늘 만남의 손님은 오건영 부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